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사연에 빠지다를 들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사연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사람의 선한 면과 악한 면, 둘 중 어떤 부분을 더 믿으시나요? 저는 사실 후자를 믿는 편이었는데요. 어쩌면 제가 그간 당해왔던 시집살이, 지독했던 고부 갈등, 하다못해 친정 가족들과도 그리 좋지 못했던 관계가 저의 그런 믿음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자라면서부터 늘 부모님과 마찰이 있었어요. 집안 내에서는 억울한 위치였습니다. 일단 저희 위로 있던 친오빠 2명이 모두 알아주는 수재였고 저희 부모님은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아오신 분들입니다. 2분 다 좋은 집안에서 자라 명문대를 나왔고 박사 학위까지 가지고 계셨죠. 그 시절에 박사 학위까지 가지고 계실 정도라면 어느 정도로 학구열이 높은 집안일지 상상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렸을 적엔 전 그런 부모님이 자랑스럽기만 했어요. 그런데 커가면서 오빠들과 비교가 되다 보니 위축되는 아이로 크게 되더군요. 나중에는 부모님들도 저를 포기했습니다. 저희 친오빠들에게만 전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냥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오빠들 간식거리 사다주는 그 정도 존재에 그쳤죠. 제가 어느 날 미술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니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넌 이미 우리 인생의 실패작이야. 내가 너한테 직접 이 말 하지 않았던 건 너가 공부 쪽으로는 단념했다고 믿어서다. 근데 이제 와서 미술 공부를 하겠다고? 넌 그게 될 것 같으니? 사람은 다 자기에 맞는 그릇이 있어. 네 오빠들이 대단한 인물이 될 사람들이라면 넌 그저 간장 그릇이야. 그러니까 주제에 맞게 살아라. 그러면서 이미 어머니는 자신이 저에게 얼마나 실망을 하고 살았는지 줄줄 읊으시는데 울기 싫었지만 그날은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미친 듯이 오열했습니다. 얼마나 서러웠던지 몰라요. 자식에게 실패작이라고 말하는 부모라니. 어떻게 저한테 그런 모진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친할머니가 근처에 사셔서 자주 왕래하곤 했었는데요. 그때마다 친할머니는 오빠들만 감싸고 난리도 아니었죠. 우리 집안의 기둥이라고 하시면서 저 몰래 용돈을 주고 가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저는 감히 요구할 생각도 못했어요. 어린 나이라 그럴 법도 한데 애초에 그런 말을 할 용기조차 없었어요. 더군다나 친할머니가 다녀간 날엔 어머니나 아버지가 절 보시던 눈빛, 그 눈빛 때문에 마음이 무척이나 괴로웠습니다. 그저 난 사랑받고 싶었을 뿐인데 공부 하나로 모든 게 갈렸다는 사실이 억울했어요. 그때부터 제 방황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소위 양아치 무리들과 어울려 다니며 담배를 폈고 가끔은 어머니 아버지 돈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참 묘한 쾌감이 있었어요. 어차피 받지 못할 사랑이라면 이렇게라도 해서 관심을 끌고 싶었던 건지 저는 매번 눈물 쏙 빠지게 혼이 나면서도 양아치 흉내를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려드리고 싶은 건 제가 냈던 건 흉내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들과 어울리긴 했어도 약한 애들을 괴롭힌다거나 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어요. 그저 몸에 해로운 것들을 잔뜩 주입하며 그렇게 제 자신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러던 제가 대학을 가지 않고 그대로 집을 나가버린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던 것 같네요. 제가 조용히 짐을 싸들고 나가던 날 부모님은 저를 보았음에도 잡지 않았습니다. 도둑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빠져나와 마지막으로 딱 한 번 아파트를 돌아본 날
분명 2층에서 담배를 태우던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는데요. 아버진 무표정으로 계시더라고요. 그 길로 저는 발길을 재촉했고 친정과는 인연을 끈다시피 살았습니다. 인생 막 살자는 생각으로 살았으니 뭐 거칠 게 없었어요. 저는 마트에서도 일했고 야간 아르바이트도 했고 술집에서도 일했고 그저 돈을 주는 곳이면 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유혹의 손길이 뻗쳐오더군요. 아는 오빠에게서 연락을 받은 거예요. 에라야, 솔직히 너 정도 미모면 너 돈 진짜 많이 벌 수 있는 곳 오빠가 아는데 거기 소개시켜줄까? 그냥 별거 없고 남자들 술만 좀 따라주면 돼. 터치도 없어. 너 지금 살고 있는 집 월세도 제때 못 내고 있다며. 거기 들어가면 너 원하는 가방이며 화장품이며 다 살 수 있을걸? 뭐? 난 잘 모르겠어. 아무튼 생각해 볼게. 모르겠다고 했지만 어느새 제 발걸음은 이미 술집으로 향하고 있더군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제게 한 가지 큰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귀던 남자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 모아둔 적금까지 깨서 줬는데 일주일 뒤 돈을 갚겠다던 남자친구가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 당장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한 달만 일하고 나오는 거야. 그렇게 저는 정말로 먹기 위해 살기 위해 그렇게 딱 한 달만 일할 생각으로 술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화류계의 생활이란 정말 늪과 같더라고요. 한번 발을 들이니 씀씀이가 커졌고 그러면서 여기를 못 벗어나게 되었어요. 다들 매일 똑같은 이야기만 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여기를 벗어날 거다. 그래서 가게라도 낼 거다. 근데 그 꿈을 이룬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언젠가부터 저의 미래가 그려지더라고요. 여기서 비참하고 쓸쓸하게 늙어갈 제 인생이요. 그게 바로 제가 그 바닥 생활을 접고 돌아온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제 선택이 옳았습니다. 그 바닥을 벗어나기까진 많은 용기가 필요했지만 막상 벗어나니 좋았습니다. 우연치 않은 계기로 남편까지 만났고요. 남편은 저를 입사시켜준 회사 선배였습니다. 고졸이란 학력에 딱 봐도 화려하게 염석한 머리며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과는 거리가 먼 분위기였을 텐데도 남편은 저를 뽑아주었어요. 왜 저를 뽑으셨어요? 그냥 네가 일을 잘할 것 같더라고. 저와 10살 차이 났던 남편은 이미 회사에서 높은 위치에 있었는데요. 나중에 제가 이유를 물어보니 저렇게 싱겁게 답해버리고는 끝나버리더라고요. 진짜 이유가 뭐일까? 나를 왜 뽑았을까? 저는 괜히 지하철을 타고 넘어오면서 남편이 저를 뽑은 이유에 대해 추측하고 상상하고를 반복했죠. 아마 이미 그 시점부터 남편을 좋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도 남편 생각을 안 한 날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남편이 저와 마음이 같다는 걸 확인하고 결혼에 꼴이 나기까진 어려운 과정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솔직한 저의 인생 이야기를 털어놓는 그 과정이었죠. 제가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고 어떻게 컸으며 술집에서 일한 과거까지 모조리 말했습니다. 솔직히 무척 떨리고 두려웠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버릴까봐 눈물부터 마구 쏟아져 나오는데 남편은 가만히 껴안아 주더군요. 다 이해해 줄 수 있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저는 뒤늦게 친정 부모님에게도 연락해 결혼을 한다고 알렸습니다. 그 후 남편을 인사시키고 상견례 자리에 참석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친정 부모님하고 거진 10년 만에 다시 만날 수 있었죠. 조금 놀랐던 건 10년 사이 제가 알고 있던 사정하고는 많이 바뀌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부모님의 추레한 행색부터 그랬죠. 상견례임에도 불구하고 두 분 다 검소하기보단 조금 추레한 행색으로 오셨거든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친오빠 2명이 같이 사업을 시작하다 망했고 부모님 돈을 전부 끌어모으는 바람에 현재 낡은 빌라에 살고 계시다는 거였어요. 미안하다. 그때 널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그래도 우리 딸이 결혼한다니 감회가 남다르네. 이제라도 연락 줘서 고맙다. 친정 어머니가 그렇게 쓸쓸하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슴이 괜히 미어졌어요. 참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저는 시부모님에게 저희 친정부모님께서 교수이신 점을 말씀드리기도 했는데요. 시어머니는 꽤나 이 부분을 좋게 보신 모양입니다. 처음에는 저희 부모님 행색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던 시어머니께서 나중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네가 대학도 못 나오고 그래서 집구석이 그저 그런 줄 알았지. 너네 어머니 아버지는 꽤나 배우신 분들이시더라고. 그 시절에 그런 대학까지 나와 박사까지 하셨으면 말 다 했지 뭐. 아가, 근데 넌 왜 그런 집안에서 자랐으면서도 왜 대학을 안 나온 거니? 아, 그게요.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선물을 드릴 겸 다 같이 모인 자리였는데요. 갑작스레 그런 질문을 하니 당황스럽더라고요. 엄마, 신혼여행 이야기나 마저 들려드릴게요. 대학 나오고 안 나오고가 뭐가 중요해요. 지금 어차피 저랑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데. 어머, 서방님, 달라도 한참 다르긴 하죠. 동서가 뭐 잘못했다 이런 말은 아니고 서방님은 좋은 대학에 좋은 교육까지 받고 자라는데 동서는 아니잖아요. 동서 미모야 물론 이쁘긴 하지만 여자는 이쁜 게 다가 아닌데 머리까지 이뻐야 진짜 이쁜 거거든. 근데 동서는 아무래도 그 부분에선 아니, 농담이야. 동서 미모 정도면 뭐 열남자 꼬셔도 다 넘어가지. 나도 동서처럼 다음 생엔 예쁘게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럼 공부 덜해도 팔자가 편할 텐데. 아닌가? 형수님, 이쯤 그만하시죠. 이제 저희 시댁에 관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시댁엔 저에게 두 명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형님과 시어머니 이 두 사람이었죠. 제가 남편과 연애를 하는 데는 아무런 갈등이 없었어요. 남편이야 워낙에 진중하고 저의 아픔도 이해해준 사람이니까요. 근데 생판 남인 형님과 시어머니, 이 두 사람은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습니다. 특히 형님은 심리 상담사를 하시겠다고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엘리트였기에 더더욱이나 저와의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근데 웃긴 건 심리 상담사란 직업을 선택하셔놓고선 막상 자격증도 따지 않으시고 집에서 애만 키우고 있으시다는 거죠. 아주버님께선 대기업에 다니시고 아마도 형님에겐 그저 석사 학벌이란 타이틀만 필요하셨던 게 아닐까 싶었어요. 형님의 친정이 저희 집과 분위기가 많이 비슷했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중졸이셨습니다. 집안이 원체 가난해 대학에 갈 생각은 꿈도 못 꿨다 하시더군요. 농사일이나 평생 하며 사실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시아버지를 만나 인생이 좀 풀리게 된 케이스이고요. 근데 이상하게도 잘 사는 집안의 시아버지를 만난 이후론 그렇게 사치를 하시고 소위 잘 나가는 사모님 흉내를 내셨다고 합니다. 연애 시절 저는 남편 이야기를 들으며 시어머니의 성격에 대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죠. 근데 막상 제가 부딪히고 체감하니 또 다르더라고요. 특히 형님이요. 허세라고 하죠. 자신을 부풀리는 정도가 심했습니다. 제가 임신 소식을 알게 되고 시댁에 전한 날이었는데요. 저는 그날 축하가 아닌 이상한 말만 잔뜩 듣고 와 신경이 날카로워져 버렸습니다. 동서, 내가 임신했다니까 팁 하나 알려줄게. 이게 좋은 태교인데 동서 잘 때 있지? 영어 동화책 그걸 꼭 소리내서 읽어. 그래야 애한테 좋은 영향 가니까. 물론 애는 서방님 머리 닮았겠지만 혹시 모르잖아. 형님, 제 아이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저는 태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이한테 실제로 도움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뭐? 동서 아직 뭘 모르네. 우리 지석이 봐봐. 애가 지금 전교 1등이야, 전교 1등. 보는 과목마다 거의 하나 아니면 그 밑으로는 틀려오지도 않아. 이게 내가 다 직접 가르쳐가면서 애쓴 공이지. 동서도 나한테 많이 배워둬야 돼. 형님은 제가 임신으로 축하받아야 할 날에도 자기 자식 자랑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듣기론 지석이가 학원을 너무 많이 다니느라 형님네 형편이 조금 어렵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아주버님이 잘 버는 편인데도요. 근데 자신이 직접 가르쳤다느니 그러며 뻔한 거짓말을 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시어머니는 한 말씀 덧붙이셨죠. 그래, 네 형님 말 틀린 거 하나 없다. 나도 우리 손주한테 내 아들 유전자만 쏙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엄마 유전자까지 애가 물려받으면 큰일이니까 지금부터라도 교육에 힘쓰라고. 명문대 나온 네 형님 말 꼭 들어. 들어서 손해볼 거 없어. 알았지? 엄마 유전자. 한마디로 제 유전자가 도대체 뭐가 어때서 그러는 걸까요? 이래봬도 남편 회사에서 고졸로 입사한 사원이지만 인정을 받아가며 나름대로 제 몫을 해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월급은 비록 작지만 몇 년째 근속하고 있는 회사였어요. 심지어 처음엔 계약직으로 시작했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된 저를 두고 저렇게 무시를 하는 말을 하니 상당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하지만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고 형님은 시어머니 말이 끝나면 쪼르르 달려가서 어머, 어머님은 어떻게 항상 만날만만 하세요? 집안에 번듯한 어른이 계시니까 제가 진짜 든든해요. 하면서 아양을 떨더군요. 그러다 어느 날은 기어이 저도 터지고 말았어요. 보통 때는 남편이 중재해주기도 하고 시아버지가 그만하라 말리시기도 해 두 여자가 입을 다물곤 했지만 그날은 남편도 시아버지도 없었습니다. 또 엄마가 되니 이제는 지금까지의 삶과는 달라져야겠단 그런 결심도 마음속에 생겨났나 봐요. 내가 동서 출산 선물로 사온 건데 마음에 들어? 어때? 출산 선물이 동화책이네요. 이거는 우리 동서 읽을 동화책인데 앞으로 애한테 영어 알려주고 하려면 자기도 공부 좀 해야 되잖아. 내가 각국 나라별로 준비했어. 그러니까 번역기 돌리지 말고 단어 찾아가면서 읽어. 그래야 공부가 되거든. 아무튼 마음에 들길 바래. 아이고, 이런 형님이 어딨냐? 세상에 네 형님은 천사다, 천사. 나 때는 이런 게 어딨니? 산후조리원이고 그런 것도 없었는데 요즘은 세상이 참 좋아졌어. 너는 호화스럽게 남편 돈으로 산후조리원도 다녀오고 네 형님한테 이런 선물도 받고. 그래, 애써 준비한 선물이니까 그거 읽으면서 공부 좀 해라. 뇌 좀 듬뿍 채워. 지금 너무 텅 비어있지 않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보통 출산 선물은 수유용품이나 아기 화장품 같은 것들이잖아요.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산후조리원에서 나와 겨우 몸을 추스리고 있는데 시어머니와 형님은 저희 집을 방문해선 저런 말들이나 늘어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저는 참지 못하고 왁 터뜨려 버렸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더라고요. 형님, 괜찮아요. 앞으로 이런 선물 안 하셔도 돼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두 분이 유치하게 그러시니 어쩔 수가 없네요. 뭐? 갑자기 뭔 말이야, 동서? 사실 저 직장 다니면서 야간 대학교 졸업했고 하고 싶은 공부에 있어서 대학원 준비하고 있었어요. 영어니 뭐니 이미 대학원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 있고요. 번역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으니까요. 저한테 선물한 이 3세 수준의 영화 동화책은 안 읽게 될 것 같네요. 뭐? 동서가 어떻게 대학원을... 아니, 언제부터? 제가 전부터 관심이 있던 분야가 있었어요. 형님도 공부해서 이미 잘 아시겠지만 심리 상담 쪽이요. 저는 임상 심리 상담사 쪽으로 준비해보려고 대학원 알아보고 있어요. 얘 믿지 말아라. 둘째 아가,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괜히 우리한테 허세 떨려는 거 아니냔 말이야. 그럼 못 써. 아무리 자기 처지가 못났어도 어른 두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믿든 말든 마음대로 하세요. 그날 저의 당당한 표정, 당당한 태도에 형님과 시어머니 둘 다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는데요. 저는 속으로 제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결국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맞았습니다. 떳떳이 대학원까지 합격해서 제가 아이 키우며 대학원 다닐 동안은 형님이나 시어머니 둘 다 저를 건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한 거죠. 학벌이 갖춰지니 깎아내릴 구석이 없어진 거죠. 얼마나 통쾌하던지 기분이 좋아 절로 콧노래가 흘러나오더라고요.
가기 싫던 명절날도 더 이상 힘들지 않았습니다. 특히 시아버지께선 저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한다며 노트북도 사주셨어요. 남편도 옆에서 잘할 수 있다고 많이 응원해 주었죠. 무엇보다 저희 친정부모님, 저에게 애증의 대상이었던 그분들이 직접 전화를 주셔 응원한다고 말씀해 주신 게 이상하게 힘이 났답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다니며 제가 하고 싶은 마음 공부를 하게 되자 한층 더 삶이 깊어지고 풍부해진 느낌이었답니다. 늘 불행을 쫓으며 안달복달하며 달려온 삶이었는데 남편을 만나고 아이를 가지고 원하던 공부를 하고 이제야 제가 인생의 방황을 멈추고 원하던 것에 다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시댁만 아니라면요. 시댁은 제가 심리 상담사로 일을 시작하게 되자 제 학벌로는 깎아내리지 못했지만 다른 걸로 구실을 잡기 시작했어요. 바로 저희 아이였어요. 정말 유치하죠. 형님이 슬슬 말을 트더라고요. 동서,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지연이가 좀 느린 것 같지 않아? 한글 떼는 것도 느리고 저번에 물어보니까 학교에서 받아쓰기 하나도 100점 못 맞는다며? 어쩜 좋니? 동서 많이 걱정되겠다. 지연이 같은 애가 중학교 가면 문제가 많이 될 텐데 따라가지도 못할 거라고. 형님 죄송한데요. 그게 왜 문제인가요? 문제가 아닌 걸 문제로 만드시는 형님이 정말 문제네요. 받아쓰기 100점 못 맞으면 어때요? 저희 딸 누구보다 심성 착하고 다른 사람 도울 줄 알고 어른 공경할 줄 아는 애예요. 그럼 됐죠. 저희 부부 가치관은 이래요. 그러니 더 이상 애가 발달이 느리다더니 하는 이유로 깎아내리지 마세요. 아, 재수씨,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래요. 우리 와이프가 똑부러지게 한마디 한 건데. 혹시 재수씨 자격지심 있으신가? 자격지심은 형님이 있으시겠죠. 하고 덧붙이려다 참았습니다. 여기서 형님에 대해 한 가지 말하자면요. 형님은 모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경쟁심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보고 내가 비어있는 여자라고 비난하더니 제가 형님과 똑같이 대학원에 다니자 이제는 제 아이라도 잡고 비난하려는 거였고요. 누가 봐도 명백한데 본인만 인정하지 않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다 아주버님까지 가세하자 상황이 더 역하게 흘러갔죠. 재수씨, 우리 와이프가 손윗 사람인데 어쨌건 예의 좀 갖춰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안 봤는데 말투가 좀 그러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형님에게 예의 갖춰서 말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 와이프가 지연이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너무 적대적으로 받아치잖아요. 솔직히 지연이가 뭐 보면 뛰어나게 예쁘지도 않고 뭐 공부도 그저 그렇고 우리 와이프로선 걱정돼서 한 말인데요. 뭐라고요? 그게 지금 애한테 하실 말씀이세요? 아주버님의 말을 듣고 있느라면 형님의 무슨 1+1 버전 같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똑같은 성향의 사람이 만나 다른 사람 괴롭히는 것으로 쾌락을 느끼는 사람들이었어요. 형, 그만 못해?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소란이야. 여보, 형이 당신한테 형, 그만 못해?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소란이야. 여보, 형이 당신한테 뭐라고 했어? 나 제대로 못 들었는데 당신 지금 형수님이랑 형한테 한 소리 들은 거 맞지? 잠시 담배를 사러 나갔다 온 남편이 굳어있는 제 표정을 보고 바로 상황을 짐작해서 제 편을 들었지만 결국 시어머니의 성화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주 어중간하게 저만 잔뜩 상처를 받은 채로 말이죠. 그 후 시댁엔 당분간 발을 들이지 않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렇다 쳐도 아이가 혹여나 이런 말을 듣고 받을 상처가 걱정이 되었거든요. 어린애 앞이라 해도 입을 가리지 못하는 양반들이니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그것을 시부모님에게 통보해버렸고요. 뭐? 아니, 우리랑 당분간 만나지 않겠다고? 어쩜 이럴 수가 있냐? 이거 둘째 며느라가 생각이지? 엄마, 더 이상 이 사람 괴롭히지 마세요. 끊을게요. 시어머니는 오만 난리를 치셨지만 남편이 단호하게 나가니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아주버님과 형님의 막무가내식 헐뜯기 대상은
제가 아닌 다른 대상에게로 옮겨지기도 했어요. 남편이었는데요. 남편이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다른 곳으로 이직을 했는데 그 회사가 별로라며 그렇게 뒷담화를 하는 겁니다. 형님이 베란다에서 하도 시끄럽게 통화하길래 듣고 말았죠. 너도 알지? 내가 말했잖아. 우리 서방님. 그래, 좋은 대학 나와서 이상한 여자 만나서 데리고 들어오더니 이번엔 무슨 자기가 사업을 배우겠다고 스타트업 회사에 들어갔는데 아주 부부가 쌍으로 웃어 죽겠다니까. 코미디야, 코미디. 형님. 나중에 저를 발견한 형님이 소스라치게 놀라 어디까지 들었냐며 묻는데 저는 순간 머리채를 잡아뜯고 싶은 충동을 느꼈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리 악독할 수 있을지 뇌를 뜯어보고 싶더라고요. 물론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형님의 질투와 시기는 점점 더 심해져 갔어요. 저희 남편이 회사를 나와 한 사업이 잘 되었는데 그걸 가지고 또 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좋은 가방을 들고 오면 어머, 동서 사치하는 거야? 서방님이 힘들게 번 돈일 텐데 서방님 생각 좀 해야지. 하며 친척 어른들 다 있는 앞에서 한마디를 하기도 했어요. 제 얼굴이 괜히 붉어지게요. 당시 아주버님이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서 뚜렷한 실적을 내지 못해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인지 누구든 헐뜯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드러나더군요. 정말 다행스러운 건 여기엔 시어머니가 동조하지 않으셨죠. 사실 몇 달 전 시댁과 다시 연락을 하게 된 계기가 생겼는데요. 시어머니의 지병이 심해지면서 몸 상태가 안 좋아지신 겁니다. 워낙 못된 말도 많이 하시고 형님과 같이 시집살이를 시켰던 분인데도 하얗게 센 머리로 중얼중얼 혼잣말 하시고 혼자 울고 있는 걸 보니 안쓰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시아버지가 갑작스레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때 시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홀로 되신 이후 저에게 의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 게 은연중에 보였어요. 네 형님은 바쁘다고 하더라. 밥 한 번 먹기도 힘들다고. 애 학원 데리러 가야 한다고 하니. 고맙구나. 밥 먹으러 와줘서. 그 모습이 좀 안 돼서 저랑 남편이 같이 저녁을 먹으러 잠깐 시댁에 들렀는데 그 1시간이란 짧은 시간 동안에도 시어머니는 고맙단 말을 수도 없이 반복하시더군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네가 오늘 여기 오지 않았으면 누룽지나 끓여 먹었을 텐데. 제 손까지 꽉 쥐며 하시는 말씀에 전 앞으로 종종 방문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몇 번 시어머니 병원을 데리고 다녔었거든요. 어머닌 자신을 방치한 형님과는 달리 그렇게나 미워했던 며느리가 자신을 살뜰히 챙기는 게 놀라웠던지 그 이후로부턴 구태여 저를 괴롭히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챙겨주시기까지 했죠. 다만 형님은 이 꼴이 보기 싫으셨나 봐요. 자존심에 더더욱 바락바락 이를 갈더라고요. 갑자기 시어머니에게 본인은 서운하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하고요. 형이나 형수님이나 똑같아. 그냥 저대로 살라고 해. 우린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우리대로 살자고. 그래서 저나 남편은 저렇게 말하고 그쪽으로는 아예 신경을 안 쓰려고 했어요. 허나 왜 시댁은 도대체 바람잘 일이 없는 건지. 그러던 어느 날 아주버님과 형님 두 사람과 아주 대판 싸우게 되었는데요. 제가 아니고 이번엔 남편이 전면에 나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남편은 아주버님과 연을 끊어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할 정도의 큰일이었답니다. 사실 그 시점 제게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 생겼는데요. 친정 부모님을 두 분 다 한날 한시 교통사고로 잃게 되었습니다. 20대가 운전한 음주운전 차량이었다고 합니다. 전 그 소식에 장례식 내내 정신을 못 차렸고 친오빠들로 인해 골치도 아팠어요. 친오빠들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슬픈 게 아니라 그냥 돈 대줄 사람이 없으니 상심에 빠져 보였습니다. 심지어 장례식 끝나고 저에게 와서는 지그시 묻더라고요. 혹시 돈 빌려줄 수 없겠냐고요. 그 말에 전 친오빠들의 뺨을 치며 그랬습니다. 오빠들, 제발 적당히 좀 해. 오빠들 때문에 엄마 아빠가 힘들어했던 거 몰라? 정말 모른다고 할 수 있어?
엄마, 아빠 이제 영영 못 번다고. 콩가루 지방과 다를 게 없었어요. 친오빠들은 그 말을 듣고도 그럼 자기 돈은 이제 누가 대주냐며 아직도 갚아야 할 빚이 산더미라고 하더군요. 평소 오빠들의 빚 문제로 고민이 깊으셨던 부모님 얼굴이 떠오르니 마음이 참 안 좋았습니다. 그 후 상실감에 우울감에 집안에서 아이 케어도 못한 채 꼼짝도 못하고 누워만 있었는데요. 갑자기 그때 형님으로부터 연락이 온 겁니다. 저기 동서가 마음 어려운 건 알겠는데 나도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 어머님 병원을 내가 모시러 가야 되는데 그 일도 시간 없고 나도 우리 지석이 때문에 좀 바쁜 게 아니라고. 미안한데 동서가 해줄 수는 없겠어? 친정 집안 문제만으로도 머리가 시끌거리는데 거기에 이어 시어머니 시중 들라는 말을 대놓고 하시니 정말 머리가 깨질 것 같더군요. 그래서 형님에게 저는 못한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제 전화에 열이 받은 건지 바로 전화가 와서는 왜 못하는 거냐며 갑자기 묻지도 않은 자기 사정을 쭉 늘어놓는 거예요. 거기엔 시어머니 험담도 포함이 되어 있었죠. 동서, 내 말 못 알아들었어? 나도 지금 아주 정신없어 죽겠다고. 우리 그이 요즘 사업한다고 바빠. 나 애 키우는 것도 힘든데 그것까지 도와주러 다녀야 한다고. 동서가 해줘. 노인네 수발 드는 게 보통 일도 아니고. 난 그런 짓거리 못해. 그래서 제가 기가 차 안 되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어버리자 이번엔 형님과 아주버님 두 분이 같이 오셨더라고요. 아주버님까지 나서니 미칠 지경이었답니다. 아니 재수씨, 제가 부탁드릴게요. 재수씨가 좀 해줘요. 이 사람이 나 돕느라 바빠서 그래요. 우리 어머니 병원에서 오늘 검진 받았는데 암이라고 해요. 아직 초기고 하니까 수발 드는 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재수씨가 잘해주면 내가 성공해서 그 목 갚을게요. 형, 이 사람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서 이래? 자기 천대한 시어머니 병원 데려다주고 외롭다 하시면 곁에서 말동무해주며 밥 먹어준 사람이야. 어쩜 사람이 이러냐? 형이랑 형수님 둘 다 바쁘다고 엄마 모른 척하기 바빴잖아. 그러면서 이젠 뭐 간병을 하라고? 여기에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남편과 아주버님의 싸움이 시작되었고 그 싸움이 너무 커져 나중엔 아예 연을 끊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약 5년간 서로 연락하지 않고 지냈어요. 꽤나 긴 시간이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하지 않은 그 시간이 평온함으로 다가오더군요. 저는 심리 상담사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직업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한 터라 더 빠르게 시간이 간다고 느껴졌는지도 몰라요. 그러다 곧이어 좀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바로 아주버님의 사업이 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이고, 일을 어쩌면 좋으냐. 나는 그 큰 빚 갚아줄 돈도 없어. 내가 이미 대출 끌어당겨서 돈 다 융통해줬다고. 나도 이 나이에 일하러 나가야 할 처지가 됐다. 정말 미칠 노릇이구나.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망해버린다니? 시어머니와는 꾸준히 연락하고 명절에도 형님네와는 따로 들려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형님네 부부 소식을 전해주시더라고요. 형 상황 많이 심각한 거예요? 그래. 더 이상 살아날 기미도 안 보이고 도망다니고 있댄다. 빚쟁이들 때문에. 남한테 얘기만 들었지 이게 내 자식 얘기가 될 줄은 몰랐다. 그러니까 왜 잘 다니던 회사를 때려쳐서. 아니다. 걔를 탓할 게 아니야. 다 내 탓이다. 내가 자식 목을 너무 조른 거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허영 부리고 사치 부리면서 아들한테 너는 꼭 훌륭한 사람 돼야 한다고 너무 압박을 준 게다. 다 내 탓이야. 시어머니는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라며 오열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에서 깊은 죄책감과 함께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 자신이 자식을 잘못 키운 거라고 하시는데 남편도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사실 당연히 아주버님과 사이가 안 좋긴 했지만 피를 나눈 형제이고 하니 걱정은 되었나 봐요. 집으로 오는 내내 남편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저 역시 그러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빚을 갚아줄 여력도 마음도 없었어요. 그저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제가 다시 형님을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것도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말입니다. 사건의 발달은 남편이 며칠 전부터 불안한 표정으로 제 주위를 어슬렁거리다 던진 한마디 말 때문이었는데요. 저기 여보, 내가 보여줄 게 하나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 있잖아, 우리 회사 직원이 대화 나눈 내용을 내가 그걸 지나다가 우연히 보게 됐어. 참고로 얘가 질이 별로 좋지 못한 놈이야. 자기 친구랑 퇴근하면 이상한 곳을 어슬렁거리나 본데. 아, 더는 말 못하겠다. 둘이 대화하는 내역인데 한번 봐봐. 남편이 갑자기 횡설수설하며 무슨 대화 내역을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화 내역의 내용이란 역겹기 짝이 없었습니다. 허구한 날 술집 노래방을 다니는 모양이었는데 아가씨들이 있는 곳만을 골라 다니는 놈들이더라고요. 오늘은 저 아가씨가 이뻤다. 저기에 있는 아가씨들 가슴이 더 크더라. 이런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남편이 우연히 회사 점심시간에 꺼지지 않은 직원 컴퓨터 창을 보고 자신이 대신 꺼주려고 하다가 카톡 내용을 보게 되었고 기겁을 해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근데 얘가 그 업소 아가씨들 사진을 몰래 찍은 것 같더라고. 상습적으로 그러고 다녔나 봐. 채팅창을 위로 올려보니까 이런 사진들이 빼곡하더라고. 근데 여기 이 사진 가장 최근 사진인데 이 여자 형수님이랑 닮지 않았어? 눈매도 그렇고 특히나 이 목걸이 형이 사준 목걸이 같던데. 사실 남편이 찍어온 사진이었기에 저는 제대로 사진을 식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남편은 자신의 두 눈으로 확인했으니 더 잘 알아볼 수 있었겠죠. 남편은 저에게 내일 그 직원에게 업소 이름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형님이 돈이 없어 생계가 위급하다곤 했지만 설마 이런 곳에서 일을 할까 싶더라고요. 가뜩이나 아이도 있는 애엄마잖아요. 저는 일단 남편에게 업소 이름을 알아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건 제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싶었습니다. 다음날 남편은 제게 전화로 업소 이름을 알려주었어요. 로즈 노래방? 알겠어. 지아라고? 내가 확인해보고 연락 줄게. 형님으로 추정되는 여자가 일한다는 노래방으로 가는 내내 가슴이 괜히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제게 누구보다 모질게 가혹하게 대하셨던 분이 바로 형님이잖아요. 자존심 많고 컴플렉스 많은 사람. 자기가 명문대 나왔다고 그렇게 저를 무시해대던 사람. 그런 사람이 그런 바닥까지 떨어졌을까 싶었죠. 그리고 이 모든 생각은 노래방에 도착하자마자 조용히 거품 꺼지듯 사라졌습니다. 형님이 일한다는 곳은 화려한 주점도 아니었고 먼지가 잔뜩 낀 간판의 노래방이었습니다. 저는 아가씨들이 출근할 늦은 시각 가게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카운터 쪽에 형님의 이름을 물으려다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일단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마주치고야 말았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동서. 형님은 차마 숨길 겨를도 없었는지 저를 부르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주 짙은 화장에 짧은 원피스를 입은 형님의 모습은 낯설기 그지 없었어요. 그럼에도 진한 마스카라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을 보니 형님이 맞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푹 쉬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자 했어요. 근데 갑자기 형님이 저를 붙잡더니 주저앉은 그 자세를 고쳐 앉아 무릎을 꿇는 겁니다. 동서, 우리 남편도 알아? 우리 남편은 모르지? 남편한테 절대 말하지 마. 내가 부탁할게. 간절하게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있잖아. 나이도 많아서 다른 데는 가지도 못해. 근데 여기가 돈도 제일 많이 주고 우리 애 때문이라도 여기서 일할 수밖에 없어.
동서, 내 사정 좀 봐줘. 부탁할게. 내가 동서한테 심하게 대했던 거 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우리 남편한테 말하지 말아주라. 그냥 못 본 척 해줘. 부탁할게. 형님, 알았으니까 일단 일어나세요. 얼른요. 바닥 더러워요. 어떻게든 형님을 일으켜 세우려고 했지만 형님은 비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겨우겨우 형님을 끌고 밖으로 나와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한 후 동이 틀 때쯤에서야 형님을 데리고 해장국집으로 갔어요. 처음엔 지친 얼굴로 해장국을 한술 뜨던 형님이 이내 배가 고팠는지 허겁지겁 국물을 들이키더군요. 그리고선 멋쩍은 듯 제게 사이다도 하나 시켜도 되냐고 묻더군요. 이모, 여기 사이다 하나 콜라 하나 주세요. 고마워, 동서. 참, 이런 신세로 동서 앞에 나타나다니 참 부끄럽고 그렇다. 아까는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이야기 못했는데 동서도 들었겠지만 우리 그 일 사업 망했어. 그리고 나 여기저기 일자리 찾으러 다녔었어. 근데 나이도 많지 경력도 단절됐지 받아주는 곳이 없더라고. 대학원 나왔지만 자격증이 없어서 상담사로 일할 수도 없고. 진즉에 자격증을 따놓을 걸. 남들 대학원 나오고 힘들게 자격증 딸 때 학벌 얻었으니 됐다고 혼자 으스댔었는데 그게 너무 후회되더라. 그땐 그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 비웃었었는데 이젠 그 사람들이 나를 비웃겠지. 간간히 어머님께 들었어. 동서 상담사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최근에는 개인 상담소까지 차렸다며? 그 얘기 듣는데 정말 부럽고 멋지더라. 나도 동서처럼, 아니 동서의 반만이라도 따라갔으면 지금 이 센세가 되진 않았을 텐데. 우습겠지만 이렇게 바닥치고 나니까 동서 생각이 많이 났어. 그간 내가 동서에게 했던 막말들, 진상 행동들 다들 자격지심에서 온 거였어. 내가 못나고 가진 게 없으니까 괜히 잘나가는 동서 깎아내리고 싶었던 거야. 새삼 그걸 깨닫고 나니까 내 스스로가 너무 초라하더라.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 같은 사람이고 같은 인생인데. 늦었겠지만 너무 미안했어, 동서. 반성하고 있다고 말해봤자 지난 상처가 지워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너무 미안해. 형님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듣고 있자니 저는 그간 형님이 제게 했던 행동들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형님이란 사람 자체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음 한구석 형님이 안 되길 바라며 늘 원망하는 심정으로 지냈었는데 막상 제게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형님을 보니 그것이 부질없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바닥에 떨어진 형님의 모습을 보니 한 가지가 명확해졌거든요. 제가 형님이 정말 망하기만을 바라진 않았다는 것을요. 그게 별로 그리 썩 통쾌하지도 않았고 개운해지지도 않았어요. 저는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상담사로서 수많은 내담자들의 상처를 다루었고 그럼으로써 제 어린 시절도 들여다보았습니다.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양육 환경, 그로 인해 생긴 마음의 결핍, 고통, 그 모든 것들이 치유되지 못한 채로 머물러 있으니 저는 집을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고 부모와도 연을 끊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하지만 남편이 있었기에 인생을 바로 세울 수 있었고 따뜻한 가정도 만들 수 있었어요. 어쩌면 형님에게도 자신만의 인생사가 있었겠죠. 물론 상처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굴 권리는 그 사람에게는 없겠지만 형님은 제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격지심을 최소한 인정하고 있었죠. 저는 형님에게 아주버님에게 말하지 않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하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혼자 생각에 빠졌어요. 그러다 어느 정도 마음을 가다듬은 후 남편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답니다. 그래, 그랬구나. 역시 그럼 지석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대? 노래방 아르바이트 저녁에 하니까 낮에는 지석이랑 지내다 밤에는 그쪽을 일을 가시나 봐. 근데 지석이도 적응 못하고 많이 힘들어한다고 하더라고. 남편도 조금은 괴로운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조심스레 생각해오던 것을 말했어요. 우리가 형님 부부를 도와주는 게 어떻겠냐고요. 지금 돕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다는 심정도 함께 말했죠. 답답해 보이실진 모르겠지만 이게 제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당신 오래 생각하고 말하는 거지? 후회 안 할 수 있어? 남편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렇게 묻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다음 날 형님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먼저 연락을 하고 만났는데요. 형님은 여전히 지치고 초라한 얼굴이었습니다. 저에게 차라도 대접해야겠다며 집으로 가자고 하더군요. 형님이 최근에 이사한 작은 빌라는 사실 여건이 너무 열악한 반지하 방이었어요. 그 안에서 해맑게 웃는 지석이를 보니 마음이 안 좋더군요. 저는 조용히 형님에게 저희 부부의 뜻을 전달했어요. 형님은 이 말을 듣곤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고개를 떨구더군요.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돈은 아니지만 이거라도 있으시면 생활하시는 데 도움 될 거예요. 잘 써주세요, 형님. 지석이 생각해서 드리는 돈이에요. 지석이는 저를 잘 따랐잖아요. 동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 나는 정말 상상도 못해서 내가 동서한테 그간 어떻게 대했는데 염치 없이 이걸 받을 수 있을지 정말 모르겠어. 형님, 지난날은 다 용서했어요. 형님은 알겠다고 고개를 주워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돈은 꼭 갚겠다고 하더군요. 돈은 받을 생각으로 준 게 아니었기 때문에 돌려받지 못한다고 해도 괜찮았습니다. 그 후 저희는 저희대로의 삶을 살아갔고 형님은 형님대로 간간히 소식을 들려주며 5년간 연락을 이어갔어요. 노래방 도우미는 저희 부부에게 돈을 받고 난 후 그만둘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신 그 시간에 다른 일거리를 찾으셨다고 하더군요. 꽤 큰 순댓국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직원 할인을 받는다며 저희 집으로 순댓국을 종종 보내오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제 사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형님과 연락을 하고 지내던 무렵 점점 형님네 사정이 좋아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형님은 드디어 이사를 가게 되었다며 저희 부부를 집들이에 초대했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집들이에 갔습니다. 아주버님이 평소 좋아하시던 와인과 형님이 좋아하는 과일 세트, 지석이 선물까지 사들고요. 확실히 형편이 많이 피신 건지 이사한 오피스텔형 아파트는 굉장히 깔끔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역시 아주버님 잘 일어나셨나 보네요. 다행이에요. 아니야. 아직 멀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 가족들이 있으니까 이만큼 올 수 있었지. 특히 우리 동서 고마워. 분위기가 무르익으며 형님 부부에겐 너무 잘 됐다는 식의 인사까지 했는데요. 그때부터 아주버님과 형님이 묘하게 싱긋 웃더니만 갑자기 요즘 사업이 어떻게 풀리고 있는지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 사업에 투자금이 필요하다고 은근슬쩍 돈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더군요. 좀 난감했습니다. 사실 남편 일도 잘 풀리고 있긴 하나 저희도 아이 키우는 비용이며 노후 대책 비용이며 생각할 부분들이 많잖아요. 이건 이랑 한번 의논해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나도 아직 수중에 융통할 수 있는 돈이 많지 않으니까 형이 말한 금액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그런데 갑자기 이 말에 형님의 얼굴이 묘하게 식더군요. 느낌이 쎄했습니다. 형님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슬슬 일어나자는 말을 했고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집에 와서도 역시나 그 말에 기분이 나빴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경이 쓰여 잠이 안 올 정도였는데요. 그러다 저는 어느 날 아주 제대로 뒤통수를 맞게 되었습니다. 누구인지 말 안 해도 짐작하실 거예요. 형님이 어느 날 시어머니 생신을 앞두고 잠깐 저희 집에 와도 되냐고 묻더군요. 음식 문제며 상의할 게 있다고 하면서요. 그럼요, 형님. 내일 봬요.
그럼 형님이 좋아하는 간장국수 말아놓고 있을게요. 그러고 형님과 함께 국수를 먹은 후 이야기를 나누다 평상시처럼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가고 난 후 안방으로 갔는데 서랍장 하나가 열려 있더라고요. 아주 미세하게 열려 있었는데 저는 평소 문을 다 닫아놓는 편이라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문을 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허겁지겁 서랍장 문을 열어 확인했더니 역시나 현금 다발이 없어져 있었어요. 시어머니 생신이 바로 9주 주말이라 선물로 드릴 현금을 그대로 서랍 안에 넣어두었거든요. 형님과 대화 중에도 그 이야기를 했었고요. 현금 액수도 상당했어요. 갑자기 머리가 어질거리더군요.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솟았고 더군다나 그게 형님이란 사실이 더 상처가 되었습니다. 저는 당장 형님에게 전화해 돈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뭐 동서? 지금 그 돈을 내가 가져갔다는 거야? 참 사람 구질하네. 아니 내가 그 돈을 왜 가져가? 형님 솔직히 말씀하세요. 다 알고 있어요. 거기 돈 넣어놓은 거 말한 사람 형님밖에 없고 이 집에 드나든 외부인도 형님밖에 없다고요. 어머 증거 있어? 증거도 없으면서 지랄은? 야, 너 내가 못 산다고 네 돈까지 훔칠 정도로 모자라 보이니? 누구를 도둑으로 몰아가? 귀찮게 하지 말고 끊어. 이런 전화 불쾌하니까 걸지 말고. 정말 제대로 열이 받았습니다. 그간 형님의 사정을 봐주고 생계비까지 건네며 손을 잡아주었더니 정말이지 천지가 개벽할 일이었어요.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잖아요. 밤잠을 설칠 정도로 화가 나더군요. 솔직히 그날 이후 많은 고민에 시달리고 있어요. 시어머니 생신도 다가오는데 지금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야 할까 많은 고민이 됩니다. 인생 선배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대처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세에 접어든 보잘것없는 한 여자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성격에 따라 얼굴도 변한다고 하죠. 요즘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면 제가 보기에도 심술과 욕심이 그득그득하네요. 한 번 사는 인생 좀 착하게 살았어야 하는데 저도 제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후회되는 삶을 살았어요. 천벌을 받아도 마땅할 정도로 나쁜 사람이었죠.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 어쩌면 앞으로도 선해지는 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저의 욕심으로 인해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습니다. 10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제 모든 것을 다 버리더라도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거예요.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을 되돌릴 순 없지만 지난 날을 한 번 더 반성하는 의미에서 사연을 써봅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욕해 주셔도 좋아요. 저는 욕을 먹어도 싼 사람이니까요. 저는 남편과 일찍 이혼하고 외동아들을 혼자서 키웠습니다. 남편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남편이 저한테 맞춰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제 성격을 감당할 남자가 누가 있었을까 싶네요. 반면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는 아들은 저의 유일한 자랑거리였어요. 아들은 어릴 때부터 똘똘했는데 중고등학교 때에는 항상 전교 1등을 유지했죠. 애들 키우는 엄마들은 다 아시겠지만 자식이 공부를 잘하면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 없잖아요. 주변에서도 공부를 도대체 어떻게 시키길래 애가 맨날 1등만 하냐면서 부러워하곤 했어요. 저는 아들 덕에 동네에서 어깨 쫙 펴고 다닐 수 있었죠. 아들이 혼자서도 뭐든 잘했기 때문에 특별히 과외를 시키거나 학원을 보내진 않았어요. 공부 머리가 있으니 굳이 뭘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잘하고 또 지가 먼저 원하지도 않더라고요. 과외를 받고 싶다거나 학원을 다니고 싶다고 얘기했으면 충분히 시켜줄 여력은 됐는데도요. 아들은 공부도 잘했지만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크면서 사춘기도 모르고 지나갈 만큼 사고도 한 번 안 치고 얌전한 아이였어요. 언제나 제 말도 잘 듣고 어른들도 공경할 줄 알고요. 학교 선생님들도 제 아들을 무척이나 예뻐하셨죠. 아들은 어릴 때부터 꿈이 대학 교수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다면서 공부를 아주 많이 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다면서요. 저는 제 아들이라면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3 수능 때 올 1등급을 받은 아들은 서울대에 지원을 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서울대에 합격만 해준다면 정말 바랄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 중에서는 단연코 1등인 대학이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제 아들이 공부를 잘해도 서울대는 워낙 전국에서 날고기고 하는 애들이 다 지원하는 학교니까 혹시나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 정시 합격자 발표 날 인터넷 화면을 확인한 아들의 말에 저는 그만 제자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엄마, 서울대 합격이래요. 합격이요. 저는 합격이라고 소리치는 아들의 말에 감격한 나머지 제자리에서 방방 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들을 껴안고 뽀뽀하고 울고 웃고 난리였어요. 아들은 징그럽다며 뽀뽀하지 말라고 했지만 내 새끼 너무 예쁜데 어떡하나요? 저는 아들에게 잘했다 잘했어. 역시 우리 아들이 최고야 라고 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구들이며 친척들이며 온 동네방네에 전화해서 아들의 합격 소식을 알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 정도야 하고 자랑하고 싶어서요. 사람들은 저마다 제 일인 것처럼 축하를 해주고 저는 너무 좋아서 입꼬리가 하늘로 승천할 것만 같았죠. 먹고 살 만큼 돈은 있어도 가방끈은 짧았던 저에게 학력은 항상 큰 콤플렉스였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그런 저의 길을 팍팍 살려준 거죠. 저는 학창 시절에 공부를 썩 잘하지 못했었는데 아마도 머리는 지 아빠를 닮았나 봅니다. 그리고 꽃피는 3월 아들은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남들은 자식 대학교 입학식엔 잘 안 간다지만 저는 너무 자랑스러운 제 아들의 입학식에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집이 경기도라 가는 길이 지하철로 한참이었지만 그런 건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무려 서울대인데요. 그 정도는 감수해야죠. 저는 예쁜 꽃다발을 사들고 가서 아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아들의 입학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입학한 후 집에서 통학하기가 멀어서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아들이랑 단 둘이 살고 있던 저는 아들을 제 품에서 떨어뜨려 놓기 정말 싫었지만 아들의 공부를 위해서라면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근처에 최대한 깨끗하고 괜찮은 자취방으로 구해주고 반찬도 자주 보내주었어요. 그런데 주변 엄마들한테서 듣기론 다른 아이들은 대학교 때 자취를 하면 맨날 친구들과 모여서 술이나 퍼먹고 놀기만 한다던데 제 아들은 공부하느라고 바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전화를 해보면 항상 도서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은 군대를 다녀온 후에도 바로 복학을 하여 열심히 학교를 다녔습니다. 아들은 대학생이 된 후에도 교수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서울대 법학과까지 나왔는데 이왕이면 판검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아들이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거니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판검사 엄마나 교수 엄마나 둘 다 생각만 해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뿌듯했어요. 그리고 저는 평소에도 아들이 교수가 된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리곤 했습니다. 교수는 연봉도 많이 받고 사회적 지위도 높으니 직업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죠. 좋은 집에 좋은 차, 그리고 멀끔한 양복을 입은 아들과 같이 있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할까요?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교수만 된다면 아마 여러 집안에서 선자리가 들어오겠죠?
우리 아들 급에 맞추려면 어느 정도 수준의 며느리를 골라야 할지 혼자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키도 크고 얼굴도 멀끔하고 게다가 대학 교수이니 그 정도 급에 맞추려면 아마 엄청 부잣집 딸내미이거나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 여자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의 직업은 병원장이나 대기업 임원 정도면 좋겠죠? 그 이하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의 사회적 지위를 생각하면 집도 강남의 비싼 아파트 정도는 사줄 수 있어야 하고요. 2세도 중요하니 이왕이면 키도 크고 늘씬한 며느리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성형은 하지 않고 자연 미인이어야 되고요. 근데 또 요즘 여자애들은 당돌한 면이 있으니 시어머니 무서운 줄 아는 애였으면 좋겠고요. 혼자 머릿속에서 며느리감을 고르다 보니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능력이 좋으니 고르는 재미가 있어서요. 아들이 아직 대학생인데도 여기저기서 소개시켜달라고 하는 걸 보면 대학 졸업 후에는 얼마나 좋은 집안에서 소개가 들어올까 기대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졸업만 하면 저는 아들의 결혼 상대감 찾는 데에만 집중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행복한 상상이 무색하게도 대학교 졸업반이던 아들은 말도 안 되는 여자애를 며느리감이라고 데려왔습니다. 아들이 집에 데려온 그 여자는 얼굴은 예쁘장했지만 키도 조그맣고 행색을 보니 잘 사는 집 애 같지도 않았습니다. 아들 말이 여자애가 임신을 했다고 하더군요. 벌써 4개월이라고요. 그러고 보니 헐렁한 옷을 입어서 몰랐는데 여자의 배가 볼록해 보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아들 등짝을 때리며 화를 냈습니다. 어이구 이 화상아. 미쳤어 미쳤어. 4개월이면 지우기도 힘든데 이제 어떡할 거야. 제가 마구 화를 내자 옆에 있던 여자애는 훌쩍거리며 울기만 하더군요. 저는 잠시 화를 가라앉힌 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여자 보는 눈이 있다면 좋은 조건의 여자애를 일찍 만난 걸 수도 있으니까요. 아휴, 그래. 그런데 넌 학교는 어디 다니니? 제가 묻자 그 아이는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저는 학교는 이미 졸업했고 직장 다니고 있어요. 무슨 직장이냐고 묻자 어디 산업단지에 있는 이름도 못 들어본 중소기업의 경리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 참, 의사 며느리를 봐도 모자랄 판에 중소기업 경리라뇨? 보나마나 최저임금 받고 일할 게 뻔한데 어디 뻔뻔하게 교수 될 우리 아들을 꼬셨는지. 저는 기도 안 차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게다가 학교도 2년제 전문대를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머리도 나쁜 아이였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냐고 묻자 아빠는 택배 일 하시고 엄마는 전업주부라고 하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재산도 물론 없고요. 저는 정말 화딱지가 나서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병원장급 이하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데 중산층도 아닌 하층민이라뇨?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똑똑한 제 아들이 눈이 삐었을 린 없고 저 요망한 기집애가 제 아들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신분 상승하려는 수작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혈압이 올라 뒷목을 잡고 주무르며 그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너 아주 요망한 기집애구나. 어딜 감히 우리 기현이를 넘봐. 아주 어떻게든 애 가져서 교수 사모돼 보려고 발가벗고 우리 기현이한테 달려들었구먼. 안 그래? 제 말에 아들이 버럭 화를 내며 말했어요.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소영이랑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고 고등학교 때부터 사귄 거예요. 내가 중학교 때 같은 반에 친한 여자애 있다고 말한 거 기억 안 나요? 짝꿍이었는데 공부도 도와주고 했다고요. 걔가 소영이에요, 엄마. 제발 함부로 말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아들의 말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었다뇨? 공부만 하는 줄 알았던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여자애한테 놀아났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소영이라는 애가 어릴 때부터 아주 발랑 까져서 우리 기현이를 꼬신 게 분명했습니다.
애가 얼마나 야갔으면 친구들은 공부만 열심히 하는 그 나이에 어쩜 남자애를 꼬실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도 나중에 시집 갈 것까지 생각해서 공부 제일 잘하는 우리 기현이로 딱 골라서요. 저는 정말 화가 나서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아서 일단 애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후 한 달여 남짓 끊임없이 아들을 설득해보고 그 소영이라는 아이한테 전화해서 몇 번씩이나 협박도 해보고 회유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쪽 부모 연락처까지 받아 내 아들 미래 망쳐야겠냐고 사정사정 해봤지만 자기 딸 인생은 어떻게 책임질 거냐면서 적반하장 하더군요. 어떻게든 결혼을 말리고 싶었지만 이미 뱃속에 아기는 점점 커지고 있었고 아들이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니는 통에 아들이 여자를 임신시켰다는 소문이 벌써 다 나버렸습니다. 만약 결혼을 시키지 않는다면 여자애 임신시키고 버렸다는 얘기가 돌게 뻔했기 때문에 장차 교수가 될 우리 아들 명성이 흠집내는 건 죽어도 싫었던 저는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들과 며느리는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아직 학생이고 교수가 되려면 석사, 박사까지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생활비를 벌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교수가 되기 전까지는 여기서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도 안 하고 혼인신고만 한 채 두 아이는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아들은 그 기집애와 같이 살게 되자 저하고 살 때에는 보인 적 없던 행복한 표정을 자주 짓더군요. 그리고 아들이 틈틈이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모은 돈으로 저 기집애 주겠다고 과일이나 간식을 사오는 날이면 그렇게 꼴보기 싫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한테만 잘하던 아들이었는데 아들을 뺏긴 괘씸한 기분이었어요. 며느리는 몸이 약한지 임신하고 나서 몇 번 쓰러질 뻔하여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혼수도 못 해온 주제에 일도 안 다니다니 정말 얄미웠어요. 아주 그냥 지 몸 편하게 살겠다고 작정한 게 이렇게 티가 나는 거죠.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교수 마누라 되려면 힘들어도 버텨야지 결혼하자마자 홀라당 눌러앉아버리는 꼬라지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루 종일 며느리와 둘만 있으니 정말 우라통이 치밀어 미칠 것 같더군요. 뒷단에는 집안일도 돕는다고 하는데 제 성에는 전혀 차지 않았습니다. 배만 불러가지고는 두뇌 빠져서 뭐 하나 빠릿빠릿하게 하는 것도 없었어요. 무슨 젊은 애가 청소기 하나 돌리면서 1분 돌리고 쉬고 1분 돌리고 한숨 쉬고 하는지. 지 말로는 몸이 무거워서 허리도 아프고 힘들다는데 누군 뭐 애 안 낳아봤나요? 옛날에는 애 낳고 밭일도 했다는데 고작 뱃속에 조그만 거 하나 넣고 다니면서 별 유난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쨍그랑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급하게 부엌에 가보니 그릇 하나가 바닥에 깨져 있었고 며느리는 고무장갑 낀 손으로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야, 이년아, 너 이 그릇이 얼마짜린 줄 알아? 이거 아주 배운 거 없는 년이네? 설거지도 하나 제대로 못하니 넌. 어머니 죄송해요. 설거지하는데 순간 현기증이 나서 그만.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에 제가 노려보자 급하게 고무장갑을 벗고 깨진 그릇을 치우더라고요. 둔한 몸으로 뒤뚱거리면서 쪼그려 앉아 그릇을 치우는 며느리를 보니 한심해서 아이고 내 팔자야 하는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릇을 치우다가 깨진 조각에 찔렸는지 며느리의 손가락에 핏방울이 맺힌 걸 보았지만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성도 없는 멍청한 년이라고 중얼거리면서 부엌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거실로 나온 저는 아까 보던 드라마를 마저 보았습니다. 드라마에서는 귀티나는 재벌집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애교도 떨고 같이 백화점에 명품 쇼핑도 가는 내용이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한숨을 푹푹 내쉬었습니다. 내가 바로 저 드라마 속 시어머니가 되었어야 하는데 어쩌다 저런 년을 며느리로 맞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정말 억울했어요.
저는 당연히 부잣집 며느리를 얻을 줄 알고 나중에 며느리가 사주는 명품백에 모피코트도 얻어 입을 생각에 들떠 있었는데 명품과는커녕 시장 바구니나 어울리는 저런 년이 제 며느리라뇨. 정말 남들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완벽한 아들을 키워냈는데 저 년이 거기에 먹칠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뱃속의 애만 아니었으면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아들하고는 엮일 수가 없는 년이었는데 말이죠. 저놈의 며느리는 집안일을 할 때에도 제 속을 뒤집었지만 무엇보다도 화가 날 때는 바로 며느리 때문에 주변 지인들의 안쓰러운 눈초리를 느낄 때였습니다. 하루는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아들은 학교 잘 다니냐며 묻더라고요. 아유, 정말 부럽다 얘. 기현이는 졸업하면 여자가 줄을 설 거 아니야? 며느리 잘 골라야겠다 너. 아들은 결혼식도 하지 않았고 저도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아서 제 아들이 결혼한 것을 주변 사람들이 잘 모르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저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쉬며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고르긴 뭘 골라. 어휴, 죽 써서 개 줬는데 뭐. 저는 거실에서 통화하는 제 목소리를 며느리가 듣던 말던 신경도 쓰지 않고 얘기했습니다. 친구가 무슨 말이냐며 묻자 저는 아들이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고 며느리와 같이 살고 있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자 친구의 반응이 찜찜하더군요. 아, 그래? 뭐 착하기만 하면 됐지 뭐. 아쉽겠다, 야. 친구의 말투에서 저를 비웃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아들 자랑하더니 겨우 그런 며느리 들인 거야? 아유, 기껏 키워놓으면 뭐하니 한심하다 라고 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저는 항상 남의 부러움만 사던 사람이었는데 동정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자 정말 그 역겨운 기분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친구와 전화를 끊은 후 휴대폰을 바닥에 확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선 쭈그려 앉아 방바닥을 닦고 있던 며느리에게 가서 험한 말을 쏟아부었어요. 너 때문에 우리 기현이 인생도 망치고 내 인생도 망쳤어. 돌려내 이 못된 년아. 내가 너 같은 년 들이자고 우리 기현이 그렇게 똑똑하게 키운 줄 알아?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의사 며느리, 판검사 며느리 들이는 건데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라고. 제가 소리를 지르며 며느리를 밀치자 며느리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뒤로 벌러덩 넘어졌어요. 그러더니 그 자세 그대로 엉엉 울더군요. 저는 우는 모습도 꼴보기 싫어서 욕설을 퍼붓고 며느리에게 분풀이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울면서 저한테 애원하더군요.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우리 아기 잘못되면 안 돼요. 저는 차라리 잘못되길 바라면서 계속해서 분풀이를 하다가 씩씩대며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전현 때문에 이놈의 집구석에 있기도 싫었어요. 그리고 괜히 밖에서 바람이나 쐬면서 돌아다니다가 저녁 늦게 집에 돌아갔습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 아들이 와 있더라고요. 아들은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도대체 소영이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네? 소영이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제 아이의 엄마예요. 제발 소영이 괴롭히지 마세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제 눈치를 심하게 보면서 자꾸 저를 귀찮게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했으니 드셔보라는 둥, 다리가 아프시면 주물러 드리겠다는 둥. 저는 그때마다 마치 더러운 바퀴벌레라도 본 듯 경멸하는 눈초리로 며느리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옥같이 지내던 어느 날 며느리가 배에서 태동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더군요. 저는 내심 속으로 잘못되기만을 바랐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잘못된다면 당장 이혼시킬 생각으로요. 그런데 하늘도 제 바람을 알았는지 며느리의 뱃속의 아기가 정말로 잘못되고 말았습니다. 자궁 내 태아 사망이라네요. 무려 임신 9개월 차 때였습니다.
만삭이라 정말 그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혹시 제가 괴롭혀서 그런가 뜨끔하긴 했지만 애도 저런 년을 엄마로 두기 싫어서 가버린 거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병원에서 사산된 아기를 유도분만한 후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말도 안 하고 먹지도 않고 방에만 누워있더군요. 아들도 아이를 잃은 슬픔에 잠겨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냈습니다. 저는 방 안에만 처박혀 있던 며느리에게 가서 또 폭언을 쏟아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감히 침대에 등 돌리고 누워서 들은 척도 안 하는 며느리가 괘씸해서 방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일 이혼 서류를 가져다가 도장을 찍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소파에 앉아서 TV를 봤습니다. 드라마를 한참 보다 보니 벌써 어둑어둑 하더라고요. 집에 돌아온 아들이 우울한 표정으로 방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아들이 아악 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미쳐서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얼른 방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방 안에서 며느리가 그만 목숨을 끊고 만 것이었어요. 며느리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한 아들은 정말 말 그대로 미친 사람같이 날뛰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고 아들은 죽은 며느리의 몸을 세차게 흔들고 숨도 불어넣어 보기도 했지만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몸은 딱딱하게 굳어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도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안절부절했어요. 빨리 119에 전화하라고 소리를 지르는 아들을 말해 급하게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구급차가 오기 전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아들은 세상이 떠나가라 절규하더군요.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구급차가 오고 결국 며느리는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죽은 이후 저는 가슴 한켠이 찜찜했습니다. 설마 사람들이 저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할까 봐서요. 며느리가 유서 한 장 써놓지 않고 죽은 게 다행이었어요. 얼마 전 며느리의 장례식장에서 사돈댁이 저의 머리채를 잡아뜯으며 저를 마치 살인자처럼 몰고 가던데 저는 정말 억울했습니다. 물론 며느리를 못살게 군 것은 잘못했지만 제가 죽으라고 그랬나요? 제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는 주제에 교수 사모는 공짜로 되려고 그랬나요? 무심한 제 아들도 제 책임으로 떠넘기면서 저하고는 말도 안 섰고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마음을 좀 추스르면 다시 좋은 신부감 찾아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한편으론 며느리가 죽은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죽은 건 안타깝지만 만약 며느리가 안 죽었으면 우리 아들은 다른 집에서 부잣집 사위로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을 평생 포기했어야 됐으니까요. 그리고 아들 나이가 아직 20대 중반이고 교수가 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었는데 지 마누라한테 정신이 팔려있는 것보단 혼자서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세상을 떠난 지 2주 정도 지났을 무렵 저는 아직까지도 매일 울기만 하는 아들을 위로해 주려고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마트에서 재료를 사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주말이라 집에 있어야 하는 아들이 어디 갔는지 보이질 않더라고요. 아들 방에 가보았는데 왠지 모르게 방이 조금 빈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냥 집 앞에 잠깐 나갔나 보다 하고 부엌에 재료를 손질하러 가는데 식탁에 웬 쪽지가 하나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쪽지를 들어서 읽어보니 이렇게 써있더군요. 엄마, 다신 저를 찾지 마세요. 실종신고도 하지 말고요. 실종신고하면 나도 소영이 따라서 죽어버릴 테니까요. 아들 죽는 꼴 보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고요. 쪽지를 읽은 저의 손은 충격으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급하게 아들에게 전화를 해보았지만 없는 번호라는 안내 음성만 나오더군요. 분명히 어제까지는 이 번호로 통화를 했었는데
저는 이 상황이 믿기질 않아 아들이 장난치는 줄 알고 집안 구석구석을 뒤져보았습니다. 엄마 기분 좋게 해주려고 숨바꼭질이라도 하는 줄 알고요. 하지만 집안 어디에서도 아들은 보이지 않더군요. 저는 집 밖으로 나가 집 근처를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이 추운 날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도저히 예상이 되질 않았어요. 카페며 식당이며 마트며 심지어는 공원의 공중 화장실까지 뒤져보았지만 아들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공원 바닥에 주저앉아서 하염없이 땅을 치고 울었어요. 아들이 여자에 미친 게 분명했습니다. 고작 여자 때문에 지를 키워준 엄마를 버리고 나가버리다뇨.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 울고불며 아들의 행방을 물었지만 아무도 아는 게 없더라고요. 이럴 때 아들 친구라도 한 명 알았으면 좋았을걸. 아들 공부에만 신경 쓴다고 아들 친구는 누가 있는지도 몰랐던 게 후회되었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에 이혼한 지 20년 만에 전 남편에게도 연락해보았지만 자기는 모른다며 매정하게 끊어버리더군요. 네, 그럴 줄 알았다면서 비아냥거리기만 하고요. 저는 당장 경찰서에 달려가 실종신고라도 해서 찾고 싶었지만 실종신고하면 죽어버리겠다는 아들의 말이 정말 진심인 것 같아서 차마 신고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오직 아들 하나뿐인데 아들이 죽어버리면 저는 살 수가 없으니까요. 아들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희망이고 자랑이고 제 미래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매일매일 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정상적인 생활도 거의 포기한 채 아들을 찾는 데에만 시간을 쏟았습니다. 아들이 작정하고 숨어버리니 찾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저는 혹시나 아들이 돌아올까봐 아들 방을 매일매일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방에 걸려있는 사진을 보고 매일매일 울었습니다. 서울대 입학식 때 찍었던 그 사진이요. 저 때는 저렇게 환하게 미소 짓고 있었는데 아들이 떠나기 전에 매일 짓고 있던 그 우울한 표정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죽은 며느리를 원망하는 마음도 함께 커졌어요. 저는 듣지도 못하는 며느리를 향해서 원망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이고 이년아, 네가 교수 사모 못 될 것 같으니 그 못된 심보에 내 아들까지 데려가냐? 이 죽이려나? 내 아들 어디에 숨겨놨어? 어디에 숨겨놨냐고. 죽은 며느리를 향해 아무리 애원을 해봐도 아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아들 자랑에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다니던 저는 어느새 푸석푸석하고 수척해진 몰골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도 제가 전화해서 아들 행방을 묻는 것을 굉장히 귀찮아하더라고요. 대놓고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아직도 찾아? 아니, 난 모른다니까 그러네. 그 똑부러지는 애가 어디 가서 지 알아서 잘 살고 있겠지. 이 정도 찾았으면 그만 포기해. 기다리면 오겠지. 라고 하면서 아들을 찾는 걸 포기하라는 사람도 있었고, 저 때문에 아들이 그렇게 된 거라며 제 탓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니, 기현 엄마, 툭 까놓고 얘기해서 며느리가 기현 엄마 때문에 죽은 건 맞잖아. 안 그래? 지 마누라가 엄마 때문에 죽었는데 엄마랑 한 지붕에서 살 수 있겠어? 기현이 마음도 생각해줘야지. 근데 설마 뱃속 애도 자기 때문에 죽은 건 아니지? 아니, 그냥 설마해서. 며느리가 죽을 정도면 시집살이 엄청 시켰나 본데 혹시 애기도 그래서 죽은 거 아닌가 하고. 아님 말고. 이렇게 며느리와 아기까지 저 때문에 죽었다고 비난하고 비아냥대는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 키운 아들한테 잘난 며느리감 원한 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저는 저에게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에는 귀를 닫기로 했습니다.
제 아들이 잘나서 평소에 저를 시샘하고 있다가 저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니 이때다 하고 달려드는 나쁜 인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 아들이 사라진 지도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아들이 금방 화를 풀고 돌아올 줄 알았어요. 아무리 화가 났어도 지를 낳고 길러준 엄마인데 이렇게까지 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낳아준 엄마와 연을 끊을 수가 있나요? 저는 몇 년 동안 아들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성과가 없자 더 이상 찾는 것을 포기하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중간에 몇 번이나 경찰서에 신고할까 정말 많이 고민했지만 경찰서 앞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 일쑤였어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차라리 못 보는 게 낫지 아들이 죽었다는 연락은 죽었다 깨나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해볼 수 있는 수단은 다 해보았지만 돌아오지도 찾을 수도 없는 아들을 매일매일 그리워했습니다. 날마다 집에서 아들의 사진을 보며 사진 속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밥을 먹을 때면 아들의 빈자리가 허전해 밥그릇을 하나 더 놓곤 했어요. 이제 아들의 나이도 30대 중반, 제가 예전에 그리던 미래에서 30대 중반의 아들은 교수가 되고 부잣집 아내를 얻어 저에게 호강시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들이 결혼을 했는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상태였죠. 주변에서 아들, 딸들 하나둘씩 시집장가 보내는 걸 보면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도 나이를 먹다 보니 제가 좀 욕심이 과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아들이 없는 것보단 나았는데 제 발등 제가 찍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놈의 부잣집 며느리가 뭐라고.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늦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아들이 다니던 서울대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학교 정문을 보자 서글픈 마음이 들더군요. 지금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생각하면서요. 커피나 한 잔 마시고 가야겠다는 생각에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창가에 앉아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카페 앞에 웬 검정색 외제차가 서더니 안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와 학생 여러 명이 내리더라고요. 저는 무심코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일행은 제잘거리며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남자와 학생들은 커피를 주문하더니 저쪽 자리로 가서 앉더라고요. 저는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주문한 커피가 나오자 그 남자는 가지러 가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맛있게 드시라고 인사하는 점원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는 그 남자의 목소리가 너무도 익숙하더라고요. 그 익숙한 느낌에 놀란 저는 고개를 휙 돌려 그 남자를 쳐다보았어요. 커피를 받아 자리로 돌아가는 그 남자의 옆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제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죠. 10년 만에 본 아들이었지만 그것도 옆모습뿐이었지만 제 아들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임을 알아보자마자 테이블에 있던 커피가 쏟아지는 줄도 모른 채 벌떡 일어나서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가까이 가자 커피를 받은 학생들이 제 아들에게 감사합니다 교수님 하고 인사하더라고요. 저는 교수님이라는 말에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달려가 어깨를 잡아당기며 소리쳤어요. 기현아, 기현이 맞지? 앉아있다가 저 때문에 화들짝 놀란 아들은 눈이 동그래지더니 저를 확 밀쳤습니다. 그리곤 저에게 소리쳤죠. 왜 그러세요? 누구신데 그러십니까? 저는 누구냐는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아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선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기현아, 왜 엄마 모른 척해? 엄마잖아, 네 엄마. 기현아. 아들은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바짓가랑이를 붙잡은 제 손을 억지로 떼어내더군요. 그러더니 옆에서 당황해하는 학생들에게 살짝 웃으며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얘들아, 미안. 아무래도 정신이 조금 불편하신 분인가 봐. 내 이름은 또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네. 이쪽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는 어서 학교로 돌아가렴. 허겁지겁 짐을 챙겨 돌아가던 학생들은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았어요. 정말로 이상한 사람 보는 듯한 눈빛으로요. 카페에 있던 사람들도 저를 미친년처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아들을 향해 울면서 애원했어요. 기현아, 엄마가 잘못했어, 어? 엄마가 다 잘못했으니까 제발 엄마 용서해주라. 평생 엄마 원망해도 좋으니까 제발 엄마 모르는 척 좀 하지 말아줘. 하지만 아들은 아랑곳도 하지 않고 카운터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카페 직원한테 말하더군요. 저기 죄송한데 저분 좀 해결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조금 아프신 분 같은데 경찰서에 신고하던지 하셔야 할 것 같네요. 그러더니 아들은 손목에 있는 시계를 힐끔 보고서는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밖에 세워둔 차를 타고 쌩하니 가버렸어요. 저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아들인데 이렇게 가버리다니. 저를 일으켜 세우려는 직원들의 손도 뿌리친 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아들을 또 놓쳐버렸더라고요. 아들 연락처도 모르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데 저는 급하게 카페 밖으로 달려나가서 아들이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알아보려 했지만 이미 차가 출발한 지 오래되어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차가 떠나는데도 멍하니 앉아서 울기만 했던 멍청한 저를 자책하고 또 자책했습니다. 정말 사람이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나요? 차를 붙잡을 순 없어도 방향만이라도 알면 그나마 다시 찾아볼 텐데요.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어 결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제 자신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저는 아들을 서울대 근처에서 만났고 학생들이 교수님이라고 불렀다는 점에서 아들이 서울대의 교수가 되었다고 짐작하였어요. 그래서 학교를 통해 아들의 연락처를 겨우 알아내게 되었죠. 아들의 연락처를 알아낸 후 전화도 해보고 문자도 해보았지만 전화를 받지도 문자에 답장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혹시나 아들이 집에 돌아오고 싶거나 저한테 연락하고 싶을까봐 10년 동안 휴대폰 번호를 바꾸지 않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들이 제 번호인 줄 알고 일부러 연락을 안 받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이후로 답장도 없는 아들에게 매일매일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담아서요. 아들이 읽을지 안 읽을지는 모르지만 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의 행동에 대해서 정말로 뉘우치고 있어요. 그동안 제가 뭘 잘못했는 줄도 모르고 죽은 며느리만 원망하며 살았지만 지금은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요. 저는 정말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아마 죽으면 가차없이 지옥불에 떨어지겠죠. 그리고 저는 얼마 전 처음으로 며느리의 산소를 다녀왔습니다. 저 때문에 죽은 며느리인데 죽고 나서 한 번도 찾아가지 않은 저, 정말 제가 생각해도 쓰레기 같은 인간이네요. 저는 며느리의 산소 앞에서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이 가여운 아이가 저의 모진 말과 행동으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등졌을까요? 아마 저는 남은 평생 동안 매일같이 잘못을 빌어도 며느리에게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멀쩡히 살아있는 제 아들이 연락이 안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는데 귀하고 예쁜 딸이 시어미 때문에 죽어버린 사돈어른의 속은 얼마나 갈갈이 찢어졌을까요? 딸을 잃은 슬픔에 지금도 가슴 아파할 사돈어른들에게도 너무 죄송해서 땅속으로 숨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제 자신이 너무나도 역겨워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런 저도 노력하면 선해질 수 있을까요? 죽어서 천벌을 받아도 상관없지만 남은 여생은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고 착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용서를 받을 수는 없겠지만요. 제가 제 자신을 견디기 위해서라도 반성하고 또 반성하며 살도록 노력할 겁니다. 이제는 교수 아들이고 부잣집 며느리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아들이 제 마음을 알아주고 제 문자에 답장 하나 해주는 것, 그게 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게 얼마나 걸릴지, 어쩌면 평생 이루어지지 않을 소망인지도 모르지만요. 제가 죽는 날까지 아들이 끝끝내 저를 받아주지 않더라도 제가 지은 죄이니 그 대가는 달게 받겠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아프지만 죄인이 슬퍼할 자격이나 있나요? 이렇게 사연을 써보니 제가 얼마나 못된 삶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껴지네요. 오늘도 한 번 더 반성하고 또 반성하면서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